안녕하세요. 아치라인 CM입니다. 아치라인 작업 과정에 대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파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니고 외벽이 미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의 파일입니다. 밑에 연하게 보이는 그림은 참조 이미지를 배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자, 여기에 내벽을 구성하는 것부터 해서 작업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치라인 안에서의 모든 이제 건축 요소들은 빌딩 메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벽의 속성에서 벽의 종류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미리 지정되어 있는 종류는 지금 버디사우스 150월이라는 벽의 스타일이고요. 이 스타일에는 이제 벽의 속성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스타일은 사용자가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아치라인 안에 미리 구성되어 있는 스타일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구성을 해 놓은 150짜리 월로 벽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그리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벽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기준점을 변경을 해가면서 벽의 형태를 드로잉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기준으로 벽을 드로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결 부분이 현재는 맞지 않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벽에 빌드가 완료가 된 후에 이 벽 연결 부분은 연결 명령을 이용을 해서 편집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줍니다. 아치라인 안에서의 이제 간단한 편집 메뉴 혹은 치수 변경, 정확한 위치 이동 등은 마커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택한 객체의 치수 부분에서 치수를 변경을 해서 정확한 사이즈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벽 사이의 간격 등은 간격 마커를 이용을 해서 두 객체 사이의 간격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위치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벽체 위치를 이동을 했고요. 자, 2D에서 이제 벽의 중심선을 표현해 보기 위해서 벽의 속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성에서 중심선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속성 메뉴가 있습니다. 이 속성 옵션을 체크를 하고 선의 종류, 선의 색상, 그리고 선 끝부분에 대한 연장 값을 지정을 해서 센터선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 도구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벽의 속성에서 이런 식으로 센터선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센터선은 속성 복사 명령을 통해서 다른 벽들에도 동일한 센터 속성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벽은 단일 적층벽, 이제 하나의 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벽인데요. 여기에 단열재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단열 메뉴를 통해서 미리 구성해 놓은 단열층과 그리고 외부 마감층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2D 평면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3D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층 표현이 진행이 됩니다. 자,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뿐만 아니라 미리 이제 단열층을 구성을 해 놓은 벽 세트를 가지고 와서 벽의 종류를 바꿔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다른 파일에서 작업을 했던 이런 적층벽이 있습니다. 이 적층벽을 파일의 형태로 백업을 해놓은 상태가 이 파일인데요. 이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아치라인 내부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트가 벽의 스타일이 벽 명령에 추가가 됩니다. 속성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 두 벽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벽의 속성에서 벽의 종류를 벽의 속성에서 벽의 종류를 방금 로딩을 한 벽의 종류로 활성을 하고 변경을 해준 후에 마찬가지로 속성 복사를 통해서 다른 외벽에도 이 단열 적층벽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D 평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벽의 단열층 표현뿐만 아니라 아치라인 벽에는 이제 프레이밍 구조를 지정을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벽 프레이밍 부분에서 벽의 내부 프레이밍
부재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각 부재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정의를 한다던가 간격을 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옵션들을 더 상세하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프레이밍 구조만 보기 위해서 3D 적층은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이 프레이밍 구조를 속성 복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벽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모든 속성 지정이 되고요. 지금 벽의 두께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갭들은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프레이밍 구조 벽으로 표현도 가능하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개구부를 이제 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 개구부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닥 슬라브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벽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슬라브 부분에서 벽에 의한 슬라브 벽을 선택하면 이 벽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슬라브가 생성이 됩니다. 이 바닥 슬라브에 대해서 형태 변경은 테두리에 나타나는 슬라브의 간격 마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슬라브 형태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간격 마커는 값을 직접 입력을 해서 이렇게 편집을 진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출입문을 배치를 할 텐데요. 문도 마찬가지로 속성에서 문의 종류를 먼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미리 구성해 놓은 유리문으로 문을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사이즈 기준 없이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배치를 했고요. 문을 배치한 후에 문을 선택하게 되면은 정확한 사이즈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시 마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문에도 마커로 정확한 위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자, 위치 조정뿐만 아니라 이 문의 너비라던가 개부부의 열림 방향 등도 마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문의 종류를 기본값 문으로 변경을 하고요. 기본 문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명령을 종료를 하지 않는 이상 연속적으로 문을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을 모두 배치를 했고요. 자, 이 문을 편집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2D에서 이 배치된 벽면에서 이만큼 갭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커를 통해서 문의 위치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의 속성에 들어가서 문의 재질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나무 재질로 변경을 하고요. 미리 보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의 두께, 요 프레임의 요 뎁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을 하고요. 다음 프레임의 너비,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너비도 조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의 두께를 조정을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문 케이스, 문에 이제 문선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두께에 덮는 사이즈를 지정을 하고요. 재질도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레임 재질도 변경을 하고요. 프로파일을 이용을 해서 문의 케이싱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문 케이싱의 프로파일을 지정을 하고요. 확인. 자, 그러면은 3D에서도 문 케이싱이 이렇게 나타났고 2D에서도 케이싱 부분이 이렇게 붙어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의 개부, 문의 그 개방 그 각도를 3D에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60도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이 개방 각도는 이 2D에서의 각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D에서의 표현이 지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른 방문들도 동일한 문 설정으로 속성 복사를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모든 층에서
현재 층에서 모든 이제 문들이 동일한 형태로 모양이 변경이 됐고요. 문의 종류를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속성 복사해서 이렇게 문 종류를 하나씩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문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은 마찬가지로 창문도 문과 동일하게 속성에서 문의 기본적인 창의 형태를 설정을 한 후에 창문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창문도 마커를 통해서 너비와 그리고 높이, 그리고 창이 시작하는 이 시작 높이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로 값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크기와 위치에 대한 속성을 변경한 후에 동일한 창을 만들기 위해서 유사 객체 생성을 통해서 다른 위치에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창문을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죠. 정확한 위치로 다시 한번 조정을 진행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에 커튼홀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커튼홀 부분에서 커튼홀로 변경하기. 커튼홀을 배치할 벽을 선택을 하고 그 벽의 레이아웃에 커튼홀의 영역을 드로잉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만큼 커튼홀이 생성이 되고요. 이 커튼홀의 형태는 속성 메뉴를 통해서 이 내부 분할대의 개수, 수평, 수직 개수를 지정을 해서 형태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유리면의 치수 값을 지정을 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D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자, 뿐만 아니라 2D에서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 커튼홀의 원리언을 삭제를 한다던가 이동을 해준다던가 혹은 복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편집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혹은 특정 부분의 원리언을 3D에서 표현이 되지 않도록 꺼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분할대의 프로파일과 재질 등을 멀리언 편집을 통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정 부분의 멀리언만 이제 이 설정에 의해서 수정이 되는 거죠. 재질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의 멀리언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커튼홀은 두 벽면에서 이어지는 커튼홀 표현도 가능한데요. 자, 그 부분은 구석창이라고 요 모서리를 지정을 한 모서리 가까이에 있는 두 벽을 같이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창의 형태를 지정을 한 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창이 만나는 요 커튼홀 사이에 요 구석 기둥에 대해서 설정을 꺼서 유리면끼리 서로 연결이 되도록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편집이 가능한데요. 레이아웃 편집을 통해서 이 내부 멀리언의 편집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 있는 크기도 다시 한 번 더 편집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한번 배치해볼까요? 기둥 부분은 이 전면 부분에 기둥과 부는 프로파일에 의해서 형태가 정의가 되고요. 속성에서 프로파일로 기둥의 형태, 그리고 재질, 높이, 그리고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그 방향, 기울기 각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파일 300, 300 사각형으로 배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준점을 변경을 해서요. 다중복사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둥을 다중 배열을 했고요. 자, 이 배치된 벽과 기둥에 대해서 층을 구성을 해볼 텐데요. 아치라인 안에서는 층 관리자를 통해서 모든 이제 건물의 층이 구성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1층과 2층, 지붕층 3개 층을 제가 미리 구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 각 층은
그 해당 층의 층고를 가지고 설정이 지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작업 중이었던 층은 1층이었고요. 자, 층복사 명령을 통해서 2층으로 그려놓은 요소들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2층에서 요소 부분들이 복제가 됐고요. 자, 2층에서 기둥과 문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벽을 이동을 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구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루프층으로 한 층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2층을 켜서 화면을 활성을 하고요. 지붕 부분은 평슬랍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다각형에 의한 슬라브의 윤곽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붕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슬라브를 구성을 하는 수도 있고요. 자, 평슬라브 외에 자동 지붕을 이용을 해서 지붕을 구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붕 메뉴에 보면 자동 지붕이 있고요. 벽을 선택을 해서 지붕의 형태를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된 집의 지붕 형태는 물매와 지붕 형태. 자, 이 부분에서 지붕의 형태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박공으로 3D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붕이 구성이 되고요. 자, 벽의 높이는 높이 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지붕 끝점까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원래는 이제 평슬라브 지붕을 가진 집인데, 자, 모델링이 완료된 파일을 한번 열어서 모델링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델링이 완료된 형태의 파일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재질 지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질은 기본적으로 객체의 속성 안에서 재질을 지정해 주는 게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고리를 끊고 외부 마감면만 벽돌 재질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된 벽돌 재질을 속성 복사를 통해서 다른 부분의 벽에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속성에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이 해당 재질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벽면에 바로 클릭 해주는 방법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벽면에 클릭.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질 맵이 있다면은 그 재질을 불러와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텍스처 미리 찾아놓은 텍스처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재질 카테고리에 끌어다 놨습니다. 그러면은 재질이 이 부분에서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추가된 재질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벽면에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집의 양면에 있는 우드 디스크 나무 절편 재질도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벽면에 클릭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재질의 크기는 재질 찾기를 통해서 크기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재질끼리는 동일한 크기로 변경이 되고요. 자, 1층으로 내려와서 3D 갱신은 내가 작업 중인 활성층만을 활성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1층만 활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좀 숨기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숨기기를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작업에 불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계단을 구성을 해줄 텐데요. 계단의 위치는 이 부분이 됩니다. 계단에서 스탠다드한 형태의 계단을 선택을 해서 그 경로를 지정을 해서 계단을 구성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발판에 의한 계단, 계단의 레이아웃을 미리 그려놓고 계단을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순서에 맞춰서 내부점을 지정을 해줍니다. 계단이 구성이 됐고요. 자, 이 계단을 집안 내부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이 구성이 됐는데, 이 계단의 기본적인 구조체는 콘크리트 계단으로 생성이 됩니다. 계단에서 속성에 들어가서 이 구조체에 대한 설정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계단 슬래브를 해지를 하고 발판에 대한 재질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의 하부 구조체는 이제 철골 구조체, 미리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해놓은 모델을 배치를 해서 대여를 해주겠습니다. 스케치업 파일 그대로 SKP 파일을 그대로 읽어드릴 수 있고요. 2D 도면에서도 이렇게 윤곽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정확한 위치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서 계단을 구성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1층과 2층을 모두 같이 활성을 해보겠습니다. 레벨 선택해서 특정 레벨만 3D에서 활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부 복도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계단의 윗부분 슬라브가 되는데요. 이 슬라브는 계단이 슬라브 절단을 통해서 구멍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구멍은 이제 계단에 대한 최소 천장 높이 옵션에 의해서 절단이 지정이 됩니다. 자, 우리 2층으로 이동을 해서요. 이 구멍의 크기를 한번 다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층을 잠깐 보이는 상태로 변경을 해놓고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계단의 구멍을 조정을 해줬고요. 다시 보이기 상태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 부분에는 이제 2층까지 연결되는 책장을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미리 제가 책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 책장은 단순한 이제 모델은 아니고 아치라인 안에서 수납장 KBB 도구를 통해서 미리 모델링을 해놓은 책장입니다. 책장을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층으로 이동을 해서 이 계단 주변, 요 슬라브 주변에 난간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에서 클릭 속성에 들어가서 난간의 종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난간에서 제가 미리 구성해 놓은 난간을 선택을 하고요. 난간 동자와 핸드레일을 구성을 해서 사용자 난간을 지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난간의 경로를 그리는 방식으로 난간은 손쉽게 구성이 되고요. 이 난간의 경로는 간격 띄우기 마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위치가 조정이 됩니다. 난간을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주고 싶다면은 핀 추가해서 난간의 끝부분을 추가를 한다던가 이런 지정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층으로 이동을 해서요. 3D 갱신을 다시 한 번 더 활성층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높은 마감벽들은 잠깐 숨기기를 해놓고요. 이 내부에 이제 타일링 작업을 진행을 해줄 텐데, 타일링은 인테리어 메뉴에 타일링, 2D에서 타일링, 바닥에 타일링을 지정을 하고요. 타일링 명령에서 배경 영역을 추가를 해줍니다. 배경 영역을 추가를 해주는 것은 이제 타일이 실제로 시공될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배경은 흰색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실제로 타일을 추가를 해주는데요. 타일의 재질은 색상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500, 500 타일의 크기를 지정을 하고요. 타일의 줄눈, 그리고 타일의 배열에 대한 형태를 지정을 하고 두께와 접착면의 두께도 지정을 해줍니다. 확인 후에 타일 레이아웃이 나타나면 화면에 드로잉해서 배치를 해주고요. 여기에 타일의 색상을 좀 변경을 해서 패턴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패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리 지정해 놓은 색상으로 타일의 색상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일의 패턴이 지정이 되는데, 자, 이렇게 타일을 까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2D로 맵을 입혀주는 거랑은 다르게 실제로 지정된 줄눈의 두께 그리고 타일의 두께로 3D로 타일이 배치가 됩니다. 자, 배치된 타일에 대해서는 물량 산출이 가능한데요. 타일링 부분에 대해서 슬래브 부분만 해당 화면에 내보내기 해서 물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량을 보면은 우리가 지정한 타일에 이제 썸네일이 나타나고요. 이건 외부 슬라브에 있었던 타일인데 이것도 같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해당 타일의 이름, 그리고 해당 타일의 크기, 타일이 500, 500으로 지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타일이 시공된 면적, 그리고 타일이 시공된 장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장과 반장 이상 시공된 거, 반장 미만으로 시공된 개수, 이 개수를 물량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치라인의 KBB 도구를 이용해서 수납장을 한번 구성을 해볼 텐데요. 인테리어 메뉴에서 KBB, 키친 베드룸 베스룸이라는 이제 KBB 도구를 이용해서 수납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수납장 모듈에서는 수납장의 전체적인 크기, 그리고 깊이, 그리고 높이, 다리의 높이, 그리고 이 패널에 대한 설정 부분, 패널에서 이 부분에 패널만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문짝 패널에 대한 부분, 내부의 분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을 어떤 레이아웃 형태로 배치할 것인지 설정을 하게 되고요. 자, 문의 재질이 흰색으로 지정되도록 다시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문짝, 손잡이에 대한 부분에 위치를 조정을 해서, 자, 이렇게 구성을 한 후에 이제 저장을 눌러서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곧바로 배치한 후에 추후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이 벽면에다가 일단 하나를 배치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납장을 제가 미리 구성해 놓은 것을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수납장을 추가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백업을 할 수도 있고 추후에 다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치를 해볼까요? 그리고 키높이 수납장도 배치를 하고, 냉장고 윗부분에 배치되는 수납장 3D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상부장도 구성을 좀 해보자면은, 상부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플랩더가 있는 장도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너비가 폭이 조금 다른데요. 이 폭은 이 마커를 통해서 깊이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깊이를 맞춰서 배치를 했고요. 자, 3D에서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걸레바지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에 코니스도 한번 상부 몰딩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수납장을 선택을 하고 그 수납장에서 코니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좀 변경을 해줘야 되겠네요. 폭과 높이를 조정을 해서 상부 코니스를 지정을 해줬고요. 자, 여기에다가 작업 상판을 구성을 해주겠습니다. 작업 상판도 수납장을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업 상판에 재질을 지정을 하고요. 뒤턱 부분의 형태,
프로파일에 의해서 형태가 정의가 되고, 마찬가지로 대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싱크볼을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싱크볼을 선택을 하고 싱크볼의 위치를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에 수도꼭지도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수도꼭지의 위치도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해주고요. 그 후에 가스레인지, 쿡탑 부분도 지정을 해줍니다. 쿡탑의 위치도 조정을 해주고, 자, 이 쿡탑의 상부에 환풍기도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환풍기 제가 미리 이렇게 로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로 환풍기를 생성을 하고요. 자, 환풍기의 구멍은 없는 것으로, 환풍기 위치는 Z축에 한 600 정도, 그리고 X방향으로는 한 400으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3D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2D에서도 이렇게 쿡탑과 싱크볼 등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납장의 앞면, 전면 패널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라이브러리 종류들이 100가지 넘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수납장의 정면 문짝 패널에 대해서 빠르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완료된 파일을, 내부까지 구성이 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작업 파일이고요. 자, 3D에서 보면은 3D도 미리 뷰포트를 잡아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장해 놓은 뷰포트를 이동을 해가면서 화면을 이렇게 카메라 전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단면도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화 부분에서 단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단면선을 지정을 해서 단면의 방향, 그리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페이지에서 이제 단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단면 창이 구성이 됐습니다. 창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단면선은 이대로 끝이 아니라 추후에 에딕을 삽입을 한다든지 강력 띄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마커를 통해서 단면의 형태를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식을 하게 되면 단면의 이 형태가 수정이 돼서 나타나고요. 자, 이 단면의 옵션에서 이 단면의 높이를 눈금선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해당 층과 층고가 표시가 돼서 단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치수 부분에서 단면의 높이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을 찍고 내가 조회하고 싶은 높이를 지정을 해서 높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주택 주변의 지형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빌딩 부분에서 지형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지형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제 DXF 파일, 점 높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다면은 파일을 로딩을 해서 곧바로 지형으로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은 러프하게 선을 그려서 지형을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높이를, 자, 단위는 지금 현재 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를 지정을 하고, 자,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형이
생성이 됩니다. 이 지형에 대해서 톱하기를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톱하기를 할 영역을 드로잉을 해서 자, 톱하기의 이 부분은 높이를 지정을 하고요. 저는 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톱하기 할 이 절토면에 대한 각도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3D에서 이렇게 톱하기 지형이 표현이 된 게 나타나고요. 자, 이 단면에 대해서 지형 단면을 따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단면을 배치를 했는데 지형의 단면을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형에 대해서 단면이 이렇게 생성돼서 나타나고요. 이 단면의 방향을 다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 단면에 대해서 뭐 높이를 추가적으로 표시를 해준다던가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지형의 단면은 지형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단면 부분에서 이 지형도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채색펜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지형 부분도 이제 해치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형과 이제 건물이 같이 화면 안에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형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지형은 자, 출력 부분을 위해서 잠깐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평면에서도 치수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평면에서 치수는 치수 명령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수직 치수, 수직으로 연속 치수를 이용을 해서 치수를 뽑아줄 수도 있고요. 혹은 치수 옵션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런 치수 옵션을 추가해서 모든 치수를 한꺼번에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정리가 좀 필요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치수까지 표현이 됐다면은 룸북 부분, 이제 방의 면적과 실의 이름을 지정하는 룸북을 벽에 의해서 벽의 내부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실의 이름은 다시 한번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위치를 이동을 하고 요 해치 부분은 지금 현재 배경 색깔이 없다고 나타나는데 배경 색깔을 연한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색상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요 파일에 대해서 이제 출력 레이아웃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문서화 부분에서 출력 준비. 자, 출력할 종이를 지정을 하고요. 출력할 플로 스탬프를 지정을 합니다. 자, 출력 레이아웃에 종이와 스탬프가 추가된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작업 중이던 모든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작업하던 1층 평면을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대 100으로 배치를 하고요. 여기에서 벗어난 부분은 이 출력의 영역을 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해줍니다. 중앙 부분으로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면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문서화 부분에서 플롯, 레이아웃, 출력 준비. 나타나는 옵션 그대로 하나의 레이아웃을 더 추가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단면도도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면이 배치되는 영역도 이 영역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중심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 외에 이 내부에 있는 이 스탬프 안에 항목들은 다시 한번 문구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 레이아웃이 구성이 된 후에 도면상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문이 없어진다던가, 자, 옆에 창문도 같이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런 도면상의 변경사항은 변경을 한 후에
출력 레이아웃 부분에서 갱신을 해줍니다. 갱신을 해줌으로써 이제 출력물의 레이아웃에서도 그 해당 변경사항이 적용이 돼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다른 도면에서도 동일하게 갱신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작업 과정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아치라인 작업 과정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